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사업가이자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사실 저는 두 번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평범한 행복을 찾기 전 어마무시하게 끔찍한 일을 당했답니다. 그 사건을 일으킨 주범들은 전 남편과 시어머니였는데요. 극악무도한 짓을 벌인 짐승들의 이야기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 착잡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은 각각 사업을 하다가 인연이 되어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 사이에서 제가 태어났죠. 부족함 없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서 부모님의 뒤를 이으려고 명문대에 들어가 경영학을 전공했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합병한 회사에 들어가 사업을 배우고 일을 시작했죠.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 차근차근 일을 배워가며 다른 직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회사에 다녔습니다. 부모님 철학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어서 제 노력과 실력이 부족하면 절대 사업체를 물려주시지 않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동료들 중 누구보다 회사에 열심히였고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고 어느새 제 나이 33이 되며 팀장까지 달았답니다. 거의 10년 동안 열정적으로 일하고 실적을 낸 결과였죠. 제가 회사에서 성장한 만큼 회사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매출이 10년 만에 20배가 넘을 정도로 크게 성공했고 직원이 50명이 넘어 아주 탄탄하고 좋은 회사로 정평이 났답니다.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회사도 짱짱하고 해서 사는 게 꽤나 재밌고 행복했습니다. 게다가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와도 무탈하게 잘 만나고 있어 곧 결혼을 할 것 같았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소개해줘서 만난 사이라 따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었고 저희가 하고 싶으면 언제든 결혼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1년 뒤쯤에 부부의 연을 맺기로 약속을 해두었습니다. 결혼 전 여름 휴가철에 남자친구와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 가족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제주도를 많이 가보긴 했지만 갈 때마다 기분이 설레어 작년과 똑같이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매번 폭포나 숲, 바다를 보러 다녔는데 이번 여행은 좀 색다르게 하고 싶어 말을 타기도 했고 칸에 올라 노를 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사륜 바이크 드라이브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작동법이 간단하고 안정성도 확인돼서 부모님과 저 세 사람은 바이크에 올랐답니다. 그리고 선두가 가는 방향을 따라 드라이브를 출발했는데 처음엔 평지를 달리다가 산길로 올랐습니다. 한참 들뜬 저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다행히 재밌어 하시는 표정이었네요. 그렇게 실컷 달리고 있었는데 선두로 나간 관리자가 보이지 않아 더 빨리 달렸습니다. 그런데 산짐승이 갑자기 저희 식구들 앞에 나타나자 무의식적으로 핸들을 돌려버렸답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저는 거의 수직으로 깎여있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당황할 틈도 없었고 저희는 정신을 잃고 산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의식이 없는 채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병원에 가면 들리는 뚜뚜 거리는 기계음이 어느 순간부터 귓가에 들렸고 온몸이 뻐근하다는 걸 느끼고 나서야 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온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는지 알아야 해서 안간힘을 써서 겨우 눈을 떴을 땐 병실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호출 버튼을 눌러 제가 깨어난 걸 알리자 간호사와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잘 들리지 않아 멍하니 올려다보기만 했답니다. 그러다 다시 귓가에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귀를 기울였더니 사고 후 수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 몸 상태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이면서 말이죠.
선혜윤 씨, 유감이지만 앞으로 걸을 수 없을 겁니다. 허리뼈가 부러져서 하반신 마비를 막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말해보라고 입을 열려고 해봤지만 입술이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더군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말았죠. 그런데 잠시 후 의사가 또 알려야 할 게 있다며 말을 이었습니다. 선혜윤 씨 부모님은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진심으로 유감입니다. 부모님의 사망 소식을 듣자 저는 너무 놀라서 발작하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걱정되고 입에 거품을 물고 난리가 나는 바람에 의사와 간호사가 저를 안정시키려고 주사를 놓고 팔다리를 주물러댔습니다. 이윽고 안정을 찾은 저는 다시 깊은 잠에 들어버렸고 사흘 만에 깨어났습니다. 부모님 잃은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제가 하반신 마비라는 것도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꼴로 살아야 할지 겁을 집어먹었고 남들의 시선이 벌써부터 두려웠답니다. 그렇게 큰 충격에 실어증을 겪게 되었는데 사귀던 남자친구가 저를 찾아와 이별을 통보하고 가더군요.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가 말하는 걸 가만히 듣고 떠나는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만 보았습니다. 제가 하반신 마비인데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별을 고한 거죠. 처음부터 저의 배경과 겉모습만 좋아했으니 이렇게 쉽게 떠나가나 봅니다. 저는 한 달간의 입원 치료를 받고 몸에 뼈가 다 붙고 나서야 퇴원을 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혼자 병원을 나와 친척들이 부모님의 유골이 안치한 낙골당에 찾아갔습니다. 장애인 택시가 있어서 쉽게 찾아갔죠. 이윽고 부모님의 유골함과 사진을 보고 오열하고 말았고 저 혼자 살아서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남기고 간 회사는 제가 어떻게든 유지해 보겠다고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는 훈련을 스스로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1층부터 집까지 10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회사에 들어갈 때 어설프지 않도록 노력했죠. 이튿날 무사히 휠체어를 타고 회사로 들어가서 대표실로 들어가는데 모든 직원들이 기립하고 저에게 목례를 하더군요. 저 또한 가볍게 목례를 하고 대표실에 들어가 회사 장부를 꺼내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부모님께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계약을 끊으려고 하는 투자자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해서 미팅 날짜를 잡았습니다. 제가 새로 쓴 사업계획서를 발표하려고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 회사가 무너지는 걸 막아야 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칼을 갈고 며칠 뒤 투자자들을 만나 앞으로의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 방법에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 몇 개를 덧붙여 브리핑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휠체어에 앉아 열변을 토하는 저에게 박수갈채를 보냈고 투자를 멈추지 않겠다고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다행이고 기쁘던지 저도 모르게 육성으로 엄마 아빠를 부르고 말았네요. 그렇게 회사를 살려놓자 한시름 놓게 되었는데 아쉽게도 저에겐 쉴 시간이 없어 바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1년 동안 주말에도 출근해서 일을 한 결과 부모님이 운영하던 때보다 매출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모든 게 제가 바라던 대로 돌아가고 있어서 다행이었죠. 그리고 얼마 뒤 능력 있는 경력사원을 몇 명 더 뽑게 되었고 실적이 수직 상승하면서 또다시 매출이 껑충 뛰어올랐답니다. 경력사원으로 들어온 남자 직원 중 저보다 2살 더 많고 능력 있고 멋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열정이 넘치고
사람들에게 미소를 잃지 않으며 사람 좋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제 회사에 온 지 2달 만에 저에게 구애를 하더군요. 처음엔 하반신 마비인 제가 회사를 가진 오너이자 가진 돈이 많아서 이러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겪어본 결과 그런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대표님, 저는 진심으로 대표님을 좋아합니다. 제발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전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대표님하고 같이 밥 먹고 웃고 떠들고 싶다고요. 그거면 충분하다고요. 뭔가를 바라고 이러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박 과장님, 저도 잘 알죠. 그런데 제 꼴을 보세요. 휠체어를 탄 불구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박 과장님 부모님한테 이런 여자랑 사귄다고 자랑하실 수 있어요? 그럼요. 아니, 이미 말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대표님이고 지금 몸 상태가 어떤지 다 말씀드렸다고요. 못 믿겠으면 오늘 저녁에 저희 집에 같이 가셔도 됩니다. 진짜로요. 그게 정말이에요? 그 정도로 저를 좋아하고 계셨어요? 이거 참 감사하네요. 그럼 오늘 저녁에 데이트를 해보죠.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만한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했더니 박 과장님이 신나게 뛰어오르더니 아싸 하고 외치더군요. 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한눈에 보였답니다. 그날 저녁 그와 첫 데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젠틀하고 멋진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사귀자는 고백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이 떠나시고 남자친구에게 버림받고 희망이라고는 쥐뿔도 없었는데 제 인생에 새로운 사랑이 찾아와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저를 위해 휠체어가 오갈 수 있는 공간을 미리 예약하거나 저를 안고 다니며 데이트를 했습니다. 정말이지 사랑받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예쁜 연애를 1년 정도 하며 사랑을 키웠고 어느새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는 여러 번 놀러가서 시어머니께 이미 저희 사이를 인정받은 상태였고 결혼도 저희 뜻대로 하라고 일러주셔서 제 행복을 막을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그 일을 키웠는데 하나뿐인 아들을 불구자인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주시겠다고 하셨을 땐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뒤섞여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여튼 결혼을 결정한 저희는 준비를 웨딩 플래너를 고용해 준비를 빨리빨리 했습니다. 신혼집은 그의 형편에 맞게 준비했고 저는 집에 맞게 사치 하나 부리지 않고 알맞게 혼수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돈이 많은 데다가 회사 대표인데도 바라는 게 없으니 예단도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저를 좋아해주고 존중해주는 두 사람을 만나 얼마나 다행이고 행복하던지 돌아가신 부모님이 저를 위해 선물로 보내주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남편은 전처럼 저를 애지중지 해주었고 회사와 집을 같이 오가며 24시간 내내 붙어 있었습니다. 그이가 외근 나간 시간을 제외하면 20시간이 되겠네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틀에 한 번은 꼭 저희 집에 오셔서 청소도 해주시고 반찬도 여러 가지 많이 해주시곤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이 많다 보니 어머님이 고생이 많으셨죠. 시어머니 손맛이 좋아서 그런지 밥이 쑥쑥 들어갔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해물 요리는 어디서도 맛보지 못한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그 요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매일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져야 하는 게 정상인데 저는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매일 피로와 무기력감에 회사에 앉아있으면 12번도 더 졸았고 집에 와도 잠을 자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틀에 한 번은 코피를 흘리고 온몸이 쑤시고 아팠네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아봤는데 별다른 이상을 찾지 못했답니다. 그냥 현대인에게 찾아오는 만성 피로 같다며 쉬엄쉬엄 일하라는 소견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꾸 몸이 게을러지고 만사가 귀찮아져서 회사를 빠지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안쓰럽게 보면서도 저 대신 회사 일을 맡아 열심히 그리고 완벽하게 처리해 주었습니다. 여보, 몸이 우선이니까 무조건 쉬어. 오늘 엄마가 오셔서 보양식 해주신다니까 맛있게 먹고 푹 쉬라고. 당신이 그동안 회사에 너무 열심히 했던 게 이제야 터진 것 같아. 이번 기회에 자기 몸을 아끼고 보살펴봐. 회사 일은 나한테 맡기고 말이야. 고마워, 여보. 오늘 회사에서 할 일 많을 텐데 수고 좀 해줘. 그이는 저 대신 대표실에 앉아 처리해야 할 업무를 진행했는데 나중에 보고를 들어보니 저만큼 완벽하게 해결했더라고요. 이렇게 믿을 사람이 있어 마음 편히 푹 쉴 수 있었죠. 시어머니는 몸이 약해진 저를 딱하다 보시며 한약을 지어주시기도 했고 홍삼과 녹용 그리고 산삼까지 사다 주시며 제 입에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여주셨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제 몸은 쉽게 회복을 하지 못했고 되려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아무래도 이 집이 너와 맞지 않는 것 같구나. 이건 터가 잘못된 게 틀림없다. 그래서 말인데 새애기, 너 내 집에서 당분간 지내보는 게 어떻겠니? 내 집은 아파트도 아니고 근처 숲도 있고 계곡도 있어. 요양하기에는 딱 맞을 거야. 너희 회사까지 1시간 반이면 가니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어머님 댁으로요? 저야 어머님이랑 지내면 편하고 좋긴 하지만 신세를 질 순 없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떨어져 지내기도 싫고요. 신세는 무슨 한 식구끼리 그런 게 어디 있니? 그리고 네 서방도 같이 내 집으로 들어가면 되자느냐. 네 몸이 회복할 때까지 지내다가 다른 집을 알아보고 이사하면 되고 어떠냐? 시어머니의 제안에 저는 낼름 좋다고 대답해 버렸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계속 필요한 데다 어머님이 계속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아 그리 결정했죠. 그래서 며칠 뒤에 남편이 집을 팔고 혼수는 모두 중고로 팔아버렸습니다. 이윽고 시댁에 들어가게 된 저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시간보다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끼니를 챙겨주실 때만 잠시 몸을 일으켜 식사를 하고 바로 누워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죠. 그 사이 남편은 저 대신 회사 대표 자리에 앉아 운영했습니다. 매출표를 시시때때로 보여줬는데 다행히 큰 변동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회사 직원들에게는 제 몸이 좋지 않아 잠시 휴식을 가진다고 잘 말했으니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제 몸 하나만 생각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운 없이 잠들어 있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일부러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귀에 속속 잘 들리더라고요. 두 사람의 대화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 내가 언제까지 제 수발을 들어야 하느냐?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거야?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줘. 회사 주주들이 날 믿는 데다가 직원들도 날 신뢰하고 있다고. 이제 곧 나도 회사 일을 하기 어려울 만큼 몸이 좋지 않다고 쇼를 할 거야. 그리고 나서 회사를 팔아버려야지.
전현 회사를 넘겨줄 서류들이랑 인감이 필요한데 회사 안에 있는 금고 비밀번호만 캐내면 돼. 내가 시간을 두고 전현 옆구리를 긁어주면서 비밀번호 알아낼 테니까 몇 달만 기다려. 엄마, 자그마치 300억이야, 300억. 그만한 돈을 얻으려면 이 정도 수고는 해줘야지. 안 그래? 300억? 처음에는 100억이라 그러지 않았어? 그새 회사 가치가 오른 거야? 좋다. 그 큰 돈을 가지고 해외에 가서 호강하며 살 텐데 이까지 수발이 뭐가 힘들겠니? 내가 전현을 계속 주시하고 있을 테니까 넌 회사에만 신경 써라. 알았어. 그런데 쟤한테 계속 다이어트 겸 불면증 한약 먹이고 있는 거지? 그거 먹고 계속 마탱이가 간 거 맞지? 그렇다니까. 내가 잘 아는 한의원에서 약효를 제일 세게 해서 지었어. 한약 재료라 병원에서 피검사를 해도 뭐가 잡힐 일은 없다고. 앞으로도 계속 마시간 상태로 있을 거니까 빨리 일을 끝내자고. 저는 두 모자의 대화를 듣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여태껏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라 생각했었는데 모든 게 거짓말이었고 저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그랬던 거더라고요. 저는 불안감에 휩싸여 식은땀을 흘렸고 어떻게 이 난간을 헤쳐나가야 할지 골똘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제 몸을 바보 천치로 만드는 한약을 먹으면 안 됐고 이 집에서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서 제 변호사를 찾아가 이 모든 일을 알리고 법적으로 두 모자를 처벌하면 끝이었죠. 생각은 간단했는데 실행을 하려니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잠시 후 남편과 시어머니가 조용하길래 잠시 눈을 떠봤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그리고 씩 비웃었습니다. 요년 봐라.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다 엿들었네. 이 식은땀 흘린 것 좀 봐라. 세아가, 너 다 들은 거지? 아, 벌써 알아채면 안 되는데. 빙신년이라 데리고 있기 편하긴 해도 게임 끝나기 전까지 조용히 있길 바랬는데. 아, 뭐 할 수 없지. 야, 너 일어난 김에 금고 비밀번호 좀 대봐라. 네 인감이랑 회사 계약서, 주식 양도서, 회사 팔아먹는데 필요한 서류가 필요하니까 말해봐. 끔찍한 두 모자는 악마의 웃음을 지으며 저에게 협박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쉽게 알려줄 생각이 없어 두 사람을 노려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이러려고 나한테 접근한 거니? 내 회사에서 입사해서 날 꼬시고 결혼까지 해서 회사를 꿀꺽 삼키고 팔아먹는 게 모두 니들 계획이었던 거야? 당연하지 이년아. 그게 아니고서야 내가 미쳤다고 걷지도 못하는 장애인이랑 왜 결혼을 했겠냐? 이 순진한 천치년아. 그동안 우리한테서 가족애를 느끼고 잘 지낸 거로 퉁치고 회사 넘겨. 그러면 아무도 다치지 않아. 내가 미쳤니? 우리 부모님이 일군 회사야.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고. 너희 같은 사기꾼에게 넘겨주느니 여기서 말라 비틀어져 죽는 게 훨씬 나아. 이 형 고집있네. 좋아. 그럼 네가 주둥이를 여는지 계속 닫고 있는지 그건 두고 보자. 우리 엄마가 니년을 여기서 죽을 때까지 감시하고 있을 거야. 차라리 회사를 넘기고 자유를 찾는 게 낫겠다 싶을 거야. 남편놈과 시어머니는 제 핸드폰을 빼앗았고 방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눈을 이리저리 돌려 나갈 구멍을 찾아보다가 창문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반신 마비인 제가 그리로 넘어가는 건 불가능했죠. 휠체어까지 빼앗아가는 바람에 어떤 방법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간힘을 쓰며 몸을 일으켜 세워보려고 해봤지만 역시나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갇힌 채로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나 싶더군요. 남편이 금고 비밀번호만 알아내면 회사를 팔아 넘기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저 대신 회사를 이끌고 있는 수장이었으니
투자자들이 쉽게 넘어갈 것 같았죠. 그이는 매일 퇴근하고 돌아오면 제 방에 들어와 금고 비밀번호를 물어봤습니다. 야, 비밀번호 불어, 어? 내가 사람 불러서 뜯어낼 수 있는데 직원들이 볼까봐 참고 있는 거야. 이 판사판으로 나가면 충분히 내 손에 네 서류를 넣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조용히 해결하게 비밀번호 넘겨라. 버러지 같은 놈. 돈을 아주 쉽게 벌려고 하네? 야, 난 죽으면 죽었지. 절대 네 놈한테 내 회사를 넘길 일은 없다고. 그리고 지금 날 여기 가둔 거 나중에 다 벌 받게 될 거야. 아, 이 바보 천지가 또 까부네. 내가 회사를 팔아버리고 해외로 멀리 나가서 살 건데 무슨 수로 벌을 받아? 어? 경찰들이 할 일 없어서 해외까지 날 잡으러 오겠냐? 야, 괜한 소설 쓰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얼마나 똑똑한 놈인지 너도 알잖아? 이 모든 계획이 틀어질 일은 절대 없다고. 너 가만 안 둬. 생 지옥에 살게 만들어버릴 거야. 하늘에 있는 우리 부모님이 천벌을 내릴 테니 기다려. 인연이 꼴값을 떠네. 반빙신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뭐가 있는데 이렇게 자신만만한 건데, 어? 안 되겠다. 너 이제부터 쫄쫄 굶겨서 그지처럼 밥을 구걸하게 만들어야겠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밥을 당분간 주지 말라고 말하더니 화장실도 데려가지 말고 기저귀를 채우라고 하더군요. 이에 시어머니는 깔깔 웃으며 바로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사흘 동안 굶다시피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물 한 잔을 주고 이틀에 한 번 찬밥을 주었답니다. 저는 하반신 마비여서 대소변이 언제 나올지 느낄 수 없어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기저귀에서 악취가 피어올랐습니다. 다른 기저귀로 갈아야 할 상황인데 시어머니는 제가 힘들어하길 바래서 가만히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한술 더 떠서 시댁에 상간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대화를 들어보니 저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 사귀어 왔던 사이 같았습니다. 오빠, 이 똥냄새 뭐야? 아, 냄새가 너무 구려. 아, 저기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마누라년이 또 똥을 지르나 보네. 너도 알잖아, 불구라서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거. 저런데도 아직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 봐라. 아, 진짜 지독한 년이다. 오빠, 이래서 우리 작전이 먹히는 거야? 회사고 뭐고 다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고. 자기 나 못 믿어? 1년 넘게 우리가 계획한 것 중 90%를 달성했다고.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만 남은 상황이야. 곧 300억 들고 해외로 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 난 오빠만 믿어. 그런데 제 기저귀 갈아줘라. 아우. 전현을 위해 말고 나를 위해 말이야. 어머님, 저 냄새나서 여기 못 있겠어요. 상간녀의 말에 시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와 기저귀 하나를 던져주더군요. 야 이년아, 네가 직접 갈아라. 너 때문에 내 진짜 며느리가 코가 썩는다고 하니까 빨리 가라. 저는 기저귀를 받아 악취가 나는 제 기저귀를 힘들게 갈아찼습니다. 치욕스럽고 화가 나지만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늦은 밤이 되자 남편과 상간녀가 있는 옆방에서 소리가 나더군요. 둘이 뜨거운 밤을 보냈는지 역겨운 소리가 제 귀에 닿았습니다. 이런 치졸하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탈출해야겠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머리털만 쥐어뜯으며 긴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저는 시댁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몇 주의 시간을 더 지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나 지인들은
모두 제가 시댁에서 요양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죠. 누군가의 신고나 도움으로는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아 제 머리 위에 있는 창문으로 달아나는 수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몸을 일으켜 세울 무언가를 찾아보았는데 제가 입고 있는 추리닝 바지 허리춤에 끼어 있는 줄이 보였습니다. 그걸 창문 위에 있는 커튼봉에 매달 수 있다면 몸을 일으켜 세우는데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그림이 그려졌죠.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일이긴 했지만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추리닝 바지에 줄을 뽑아버리고 올가미로 매듭을 지어 커튼봉을 향해 여러 차례 던졌습니다. 하지만 커튼봉에 줄 거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줄을 던져봤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답니다. 며칠 동안 방 안에 갇혀 줄을 던지길 반복했는데 어느 순간 딱 하고 커튼봉에 줄이 걸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쁨의 쾌재를 질러댔고 곧 줄을 잡고 몸을 일으키는 시도로 넘어갔습니다. 다행히 굶어서 살이 빠진 탓이었는지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게 줄을 거는 것보다는 쉬웠습니다. 팔에 힘을 쥐어짜서 창틀에 손을 끼우는 데 성공했고 곧 창문을 슬며시 여는 것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창밖을 보니 높이가 꽤 높았어요. 그리고 넘어간다면 크게 다치는 데다 큰 소리가 날 것 같아서 금세 시어머니한테 잡힐 것 같았죠. 그래서 다른 수를 떠올렸는데 지나가는 주민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속삭이듯 도와달라고 하면 누군가 한 명은 저를 도와주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몸을 지탱하고 사람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게 마을에 사람은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않더군요. 온종일 서서 기다려봤는데 아무도 시댁 앞을 지나가지 않았답니다. 제 방에 시어머니가 들어올 시간이 되면 커튼봉에 걸어버린 줄을 커튼 뒤로 숨기고 저는 바닥에 누워 자는 척을 했습니다. 저에게 대변 냄새가 나서 금방 나가서 걸리진 않았네요. 그렇게 며칠을 몸을 뒤었다 세우기를 반복하며 창문 앞에서 도움을 청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세가 지그시 든 할아버지가 지나가더군요. 저는 그분이 희망의 끈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눈을 부릅뜨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작게 말했습니다. 영감님, 여기요. 저 좀 봐주세요. 저 지금 갇혀 있어요. 경찰에 신고 좀 해주시고 저 좀 빼내주세요. 영감님은 저를 보더니 헛기침만 하고 지나가더군요. 그래서 다시 손짓을 하며 똑같이 일러드렸더니 듣는 채도 하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남편만 사이코인 줄 알았는데 마을 사람도 다를 게 없는 이상한 사람이더군요. 저를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영감님을 보면서 이젠 정말로 탈출할 방법이 없구나 싶었습니다. 좌절한 저는 바닥에 누워 긴 한숨만 내쉬고 있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울리더라고요. 시댁에 와서 처음 있는 일이어서 몸을 기어서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윽고 문 사이로 경찰관 둘이 보여 소리를 질렀는데 제 목소리를 못 들었는지 다시 돌아가더군요. 그래서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요, 경찰 아저씨. 여기 사람이 갇혀 있어요. 살려주세요. 이윽고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걸어와서 말하더군요. 아휴, 너 무슨 짓을 한 거냐? 저 경찰관이 내 조카인데 어떻게 알고 여길 왔지? 뭐라고요? 조카? 그래, 이 천치년아. 나더러 사람을 가뒀느냐고 묻길래 말 같지 않은 소리 말고 가라고 했다. 그랬더니 조용히 갔네. 이 년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좀 살펴봐야겠네. 아,
여기 커튼봉에 줄이 묶여 있네. 이걸 자꾸 일어서서 창문에 대고 도움이라도 청한 거야? 도대체 어떤 인간이 경찰에 신고한 거야? 말해봐라. 이 동네 사람들 내가 꽉 잡고 있는데 어떤 우라질 놈한테 말한 거냐고. 몰라, 이 쓰레기년아. 벌써 내 편이 한 명 생겼으니 곧 승부가 나겠네. 젠장, 도대체 어떤 놈이. 아니지, 창문에 못질을 해두면 되겠네. 니년이 절대 뽑지 못하게 말이야. 다신 창문을 열지 못해서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말이야. 그럼 너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금고의 비밀번호를 불고 말 거야. 네 말대로 승부가 곧 나겠구나. 자, 그럼 망치랑 못을 가져와서 박아야겠다. 이 치졸한 악마년. 당신이 이런다고 해서 내가 볼 것 같아? 니들이 내 회사를 가져가 팔 일은 절대 없어. 그래, 얼마나 더 가는지 보자고. 오랜 싸움이 되어도 우린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시어머니는 저를 비웃으며 창문에 못질을 해서 꿈쩍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 창문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죠. 그런데 그날 밤 창문에 그림자 하나가 어슬렁거리더군요. 사람의 키보다 높은 위치에 창문이 있는데 뭔가 이상했죠.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그림자가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분명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려는 누군가 있는 게 분명해 보여 줄이 없어 몸을 절반만 세우고 손을 뻗어 유리창에 닿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절대 창가에 닿지 않아서 밖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윽고 창문에 힘을 많이 썼는지 못이 툭 떨어지며 창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움을 청했던 영감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복의 처자, 내가 왔소. 그때는 처자 시어머니가 대문 앞에 있어서 바로 돕지 못하고 경찰에 익명으로 신고를 했는데 대충 말로만 확인하고 돌아가더구만.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왔어. 이제 내가 처자를 꺼내줄 테니 걱정 마시게. 영감님,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라 몸을 일으킬 수 없어요. 알고 있네. 처음 이 마을로 왔을 때 휠체어를 타고 오는 걸 내가 봤지. 내가 줄을 가지고 왔으니 이걸 잡고 일어서 보게. 고맙습니다. 그럼 시도해 볼게요. 영감님이 던져준 줄을 잡고 몇 번의 시도 끝에 창가에 내민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몸을 끌어주셔서 시댁 밖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답니다. 영감님은 저를 힘들게 업고 가로등이 없는 길로만 걸어 영감님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믿을 사람이 없으니 저에게 아는 사람에게 연락해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제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제가 있는 곳과 시어머니와 남편, 상간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를 가둬두고 회사를 꿀꺽하려고 하는 것까지 모든 진실을 말했죠. 그러자 변호사가 바로 형사들을 대동해서 오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제가 이긴 게임이 되길 바라면서 말이죠. 두어 시간이 지나자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 휠체어를 가지고 왔고 형사들과 함께 마을로 들어왔다고 말이죠. 제 위치를 말해 변호사를 만났고 곧 저의 두 다리인 휠체어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사들이 찾아간 시댁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제 두 눈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생각으로 말이에요. 시댁 앞에 다다르자 시어머니와 남편, 상간녀가 대문 앞에서 경찰들과 실랑이를 하고 있더군요. 자기들은 누구를 가둔 적이 없다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형사들이 저를 발견해 질문했습니다. 진짜 감금당한 게 맞느냐고 말이죠.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했더니 형사들이 집안의 증거를 찾겠다며 시댁 식구들을 밀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댁 악마들은 저를 노려보며 어디서 엄한 사람을 잡느냐고 악을 써댔고 불쌍한 년 걷어줬더니 은혜를 원초로 갚느냐는 개소리를 하더군요. 그 말에 흥분하고 이성을 잃게 된 저는 더는 무서울 게 없어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주워들어 시어머니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아, 아, 천진현이 감히 나한테 돌을 던져? 너 가만 안 둬. 이리 와 이년아. 시어머니는 제가 던진 돌을 집어들고 저에게 던지려고 하자 어디선가 돌이 날아가 시모와 남편 상간녀 얼굴에 낙하했습니다. 돌멩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마을 주민들이 모여 시댁 식구들에게 돌을 던지고 있더군요. 다들 뭐가 쌓였는지 광분한 표정들이었습니다. 그중 중년의 여자들이 돌을 던지며 말하더군요. 이 여편네야. 그동안 우리 마을에 와서 진상짓을 한 걸 생각하면 속이 안 풀려. 비싼 집 샀다고 잘난 척하는 건 그렇다 쳐도 이 길이 자기네 땅도 아니면서 못 지나가겠지. 아휴, 이 노살할 년. 그동안 마을 사람들이 네 눈치를 보며 산 걸 생각하면 부하가 치민다고. 그뿐만인 줄 알아? 경찰 조카 하나 있는 거로 우릴 협박했잖아. 점 10원짜리 고스톱을 치는 걸 사진까지 찍어가며 도박으로 신고하겠다며 으르렁거렸잖아. 그러더니 우리더러 자기네 집 근처에 열심도 말고 이 길을 밟지 말라고 지랄을 했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서 길을 막나 했더니 이 아가씨를 집에 가두고 있던 거구만. 걸리는 게 있으니 그날리를 친 거였어. 자, 모두 저 작것들에게 돌을 던집시다. 모두 투척! 그래서 새 짐승은 돌세례를 제대로 맞고 쓰러졌습니다. 이윽고 경찰이 나와 제가 갇힌 증거를 찾아 가지고 나왔습니다. 창문에 박아둔 못과 제가 쓰던 방에 있던 똥내나는 기저귀를 말이죠. 형사가 그 기저귀가 제 것이 맞느냐고 묻길래 확인을 해보겠다고 잠시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기저귀를 받자마자 남편놈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 인간 말종 개나리 십장생아. 네 놈이 감히 내 회사와 재산을 꿀꺽하려고 날 네 애미 집에 가둬둬? 이제 끝이야. 다 끝났단 말이야. 이제 너희들은 다정하게 손잡고 감옥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러자 남편놈이 제 앞으로 다가와서 나직이 말하더군요. 여보, 우리 이러지 말자. 내가 다 잘못했어. 계속 전처럼 다정하게 살도록 하자. 당신이 신고를 잘못했다고 말하면 경찰들도 돌아갈 거야. 정신이 나가서 그런 거라 말을 해줘봐, 어? 이젠 감옥에 가게 생겼으니 나랑 사는 걸 택하겠다? 정말 순발력이 빠르구나.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대충 그림이 그려진다. 이 철거머리 같은 놈아. 여보, 당신 말이 맞아. 나 성공하려고 아등바등하면서 고생하면서 살았어. 그러니까 이쯤에서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자. 제발. 형사들이 저에게 감금된 게 확실하냐고 묻길래 저는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상간녀와 함께 제 앞에 나란히 무릎 꿇고 빌면 생각이 달라질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세 사람은 늘 그렇듯이 단합이 잘 되더군요. 제 앞에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 이 애미가 잘못했다. 그런데 난 너를 진짜로 딸처럼 생각했어. 부모 잃은 너에게 엄마가 되어주려고 한 건 진심이었다고. 비록 돈 때문에 다른 생각을 잠시 가졌지만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어. 세아가,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여기 있는 상간녀는 바로 정리하라고 하마. 어머님, 저한테 사과를 하라고 했더니 저한테 딜을 하시네요? 그것도 말 같지 않은 제안으로 말이에요. 내가 한 번 바보였으면 충분하지. 두 번이나 바보짓을 하겠어요? 이 망할 놓친내야?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 상간녀의 따귀를 순서대로 날렸습니다.
그리고 형사들에게 저를 가둬둔 범죄자들이 맞으니 빨리 잡아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형사들은 제 말을 듣고 바로 경찰차에 세 사람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제 변호사와 회사를 훔치려고 했던 증거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이가 회사를 팔려고 한 사람을 찾아내 증거를 확보했죠. 그리곤 경찰서로 가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진술했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감금과 납치, 협박과 강요, 그리고 사기죄로 기소되었죠. 세 인간은 무거운 형량을 받고 감옥으로 들어가며 인생을 종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경찰 조카는 직무유기로 직위 해제를 당해 마을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심할 수 있었고 끔찍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모든 복수를 끝마칠 수 있었네요. 그리고 다시 회사에 나가게 되었는데 직원들이 일을 잘해주고 있는 덕분에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직원들 모두 제 건강을 걱정하기도 했고 회사가 팔린다는 소문에 불안했었는데 제가 나타나 안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전 절대 회사를 누구에게도 팔지 않을 것이고 직원들을 다른 사장의 직원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다 잊고 1년의 세월을 보냈더니 회사는 전보다 더 크게 발전했습니다.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닌 모든 사람들의 힘이라는 걸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말이죠. 또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다시는 남자와 사랑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저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의 재산이 탐이 나서 쇼를 하는 게 아닌지 의심을 하고 만남을 거절했는데 그는 저보다 훨씬 더 부자인데다 사업도 훨씬 크게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혼하고 매일 술을 마시면서 지냈는데 봉사활동을 가서 저를 만나게 된 이후로는 술을 입에 대지 않게 되었다네요. 자기도 모르게 사랑에 빠졌다며 저에게 구애를 열정적으로 했답니다. 저는 전 남편을 떠올리며 똑같은 일을 당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그이의 모든 걸 알게 되자 마음을 놓고 사랑에 빠져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이와 연애를 꽤 길게 하고 지금은 제 남편이 되어 있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 안타까웠는데 어느 날 그이가 입양을 제안했습니다. 저처럼 걷지 못하는 아이가 보육원에 있다며 그 친구를 우리의 자식으로 키우면 어떻겠냐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나러 갔는데 저와 똑같이 생긴 데다 휠체어라는 두 다리로 걸어다니는 걸 눈으로 보았는데 오래전부터 제 딸아이였던 것 같더라고요. 하늘이 보내준 부모님의 선물이자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그 꼬맹이를 입양해서 새 식구가 되어 잘 살고 있답니다. 제 사연이 슬프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며 바보 같고 시원하기도 하시죠? 이 일을 모두 겪은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보듬어 주시길 두 손 모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글을 줄이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